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합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찐통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지만 절기상으로는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가 지났는데요. 기분 탓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새벽과 밤에는 조금 시원해진 듯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황 변호사님께서는 여름 막바지 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예, 절기는 그러하지만 정말 더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연일 폭염경보가 뜨고 있는데요. 네. 예, 저는 아무래도 냉수마찰 자주 하면서 체온 좀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8월 22일이 처서인데 그때쯤이면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니까 여러분도 이 막바지 더위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매주 금요일 한 주간 벌어진 사건, 사고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만나볼까요? 무개념 휴가객, 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김해공항의 도착층으로 향하는 진입로 입구에 주차를 한 차량으로 인해서 공항 리무진 버스들이 공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휴가철 국제공항 도착증 진입로 입구에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공항 리무진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민폐의 경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번에 심지어 김해국제공항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31일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김해공항 역대급 민폐 주차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알려진 것은 바로 이 글 때문이었는데요. 해당 게시물에는 공항 이용객이 주차장이 만석인 상황에서 비행 시간이 임박하자 갓길에 불법으로 주차한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장소는 김해공항 주차장에 인접해 있는 진입로입니다. 여기는 도착층인 1층으로 향하는 한 개 차로와 출발층인 2층으로 향하는 한 개 차로로 나뉘는 고가도로의 갈림길 구간입니다. 아마 사진으로 확인 가능하신데요. 그러다 보니 도착층 진입로 갓길에 차량들이 줄지어 불법 주차를 해 차로가 좁아진 바람에 남은 공간으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물며 리무진 버스 등은 진입로를 지나가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확인 가능하시죠? 이 때문에 네티즌은 이 사진을 올리면서 무개념 휴가객이 김해공항 주차장 만석이 되자 비행기 시간이 다 되었다라면서 저기 주차하고 해외로 가버리셨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공항 리무진 버스는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주차 중인 상황에 대해서 견인되지 못하고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러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김해공항 측의 입장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30일 오전 8시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고요. 차량들은 당일 새벽에 불법 주차한 것으로 보이고 수소 차량인 한 대는 현재까지도 불법 주차된 상태다. 이 도로는 공항 사유지에 해당하는 도로에 있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차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혹은 동의 얻었다 하더라도 견인을 하지 못해서 불법이 야기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행 시간이 임박했다고 해도 진입로에 그렇게 주차를 하고 갈 수 있을지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내 수소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고 차주가 귀국해서 3일 만에야 차를 겨우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한 건가요? 예, 부산 김해공항 진입로에 민폐 주차 후에 해외로 출국했던 해당 차량, 즉 수소 차량의 차주가 3일 만에야 자동차를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국제공항에 따르면 김해공항 1층 도착층 진입로에 수소 차량 한 대가 주차된 시점은 30일 오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불편 신고가 이어지자 신고가 빗발쳤고 공사 측은 해당 차주에 연락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2일에 견인을 할 수 있겠다, 스스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하루 앞당긴 1일 오후 9시께에 차주가 귀국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차량을 이동시켰다라고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인이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당 차량이 수소 차량이었기 때문에 견인이 불가한 점도 있었고요. 또 차량을 주차한 것이 굉장히 벽에 인접해서 주차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차량 자체의 파손이나 손괴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견인 방법이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견인이 불가하여서 비록 수소 차량의 차주가 견인을 인정했지만, 견인을 동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불법 주차 차량 견인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어떤 점들이 문제일까요? 불법 주차 차량이 있을 때 경우에는 빨리 견인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겠지요. 하지만 일단 불법 주차에 대해서 추후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잘 없고 고작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아울러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죠. 실제로 견인을 하는 과정에 차량의 손괴나 파손의 의혹이 제기되면은 차주가 곧장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 굉장히 번거롭다 보니까 실제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즉 사비를 150만 원 털어서 소취하를 요청한 적도 있다 하니 어느 공무원이 스스로 견인을 하기를 허락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인 거죠. 이 때문에 불법 주차 차량이라면 견인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설령 전파된다 하더라도 민사상 면책되는 법이 빨리 마련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입법에 대한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면책돼야 하는 법이 마련돼야 이렇게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주차 차량을 견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강서구가 약 4년간 김해공항 불법 주차 단속에 손을 놓고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불법 주차를 해도 걸리지 않으니까 좋은 구실을 만들어줬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김해국제공항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이고 설상가상인데요. 네. 심지어 공항 입구를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논란이 되자 이 과태료 어떻게 됐냐라고 확인을 하다 보니 한국공항공사가 여러 차례의 위법 차량에 대한 영상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강서구 측이 이 과태료 부과를 누락시켜 왔던 점까지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김해공항 내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업무는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이지만 단속했던 영상 등은 관할 지자체에 넘기게 되면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 즉 강서구청의 업무였는데요. 강서구 관계자는 알고 봤더니 이러한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누락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강서구 관계자에 따르면 아무래도 2021년경에 프로그램 오류로 과태료 단속 사실이 통보되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인수인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누락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언제부터 과태료가 누락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누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부터 과태료가 누락이 되고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말이냐 라고 해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최근에야 이 김해국제공항의 불법 주정차 논란이 그제서야 발각된 점에 대해서 많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일을 계기로 강서구청 측도 여러 가지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책임을 더 부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인 요즘 공항 주차장은 연일 만차 행렬이라고 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폐 주차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왜 이래도 갖춰지지 않는 건지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비단 김해국제공항뿐만이 아니죠. 여러 공용주차 공간 그리고 공동주택 공간에서 불법 주정차가 만발하고 있고요. 뭐 일견에서는 귀여운 표현으로 빌런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진 않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형사상으로는 뭐 교통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담 도중에 나왔던 것처럼 민사상으로는 견인 도중에 발생했던 파손이나 혹은 손괴의 문제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면책시켜버리는 법안도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휴가철에 공항에 주차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자,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행동 사과 벌 받겠다.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나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난폭 운전을 일삼았던 이른바 따릉이 폭주족 연맹이 더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들이 도로 위에서 경찰을 조롱하던 모습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따폭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릉이 폭주족 연맹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자신의 공식 계정에다 앞으로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 일의 촉발은 지난 4일이었습니다. 지난 4일 이들은 본인의 공식 계정에다가 오후 6시경에 우린 집결하겠다. 그리고 서울 용산구와 성동구 사이를 왕복하겠다라면서 예고를 해버렸죠. 이러한 예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굉장한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은 아무래도 이것에 대해서 입건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자 8일 따폭연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400자 분량의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사과문은 이러한 내용이었죠. 옳지 않은 행동들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시민과 경찰관 분들께 사과드린다. 그리고 좋은 방향이 아닌 게시물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한 것에 송구하고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 모든 팔로워 분들에게 죄송하고 자신이 한 짓은 모두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확산된 점에 대해서 매우 원망스럽고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죄송하며 자신의 행동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해서 제법 무거운 내용의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물 그 내용 도중에 게시물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게시물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왔던 다수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내용에 보면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따릉이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서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위협하면서 그렇죠. 지나가네요. 보행자 옆을 매우 아슬아슬하게 지나면서 위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단속하는 경찰에 대해서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4일에 자신들이 용산구와 성동구 사이를 집결해서 왕복하겠다고 예고를 했으니 얼마나 시민들이 불안감이 있었겠습니까? 이 때문에 경찰청이 바로 단속에 방망이를 들게 된 것이지요. 자, 이 경찰에 붙잡힌 따릉이 폭주족 연맹의 SNS 계정 운전자가 10대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경찰청은 따폭연의 SNS 계정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했는데 해당 검거 대상자를 확인해 보니 고작 10대 고등학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경찰에 따르면 이 10대 고등학생은 따릉이를 난폭하게 운전해 시민들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한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 대규모 폭주행위 예고가 있었죠. 이 점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신고가 급증하게 만들어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혐의도 받고 있죠. 이런 점은 여러 가지로 특수협박죄 등의 혐의를 적용 중인데
했는데요. 서울경찰청은 해당 고등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이긴 하지만 딱폭연 관련 뉴스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4일에는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신고가 급증됐던 적도 있다라고 하여서 결과적으로 이번 건을 결과 10대라는 이유만으로 단순 훈방조치로 무산하기는 어려운 점을 분명히 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10대와 20대 젊은 층 사이에서 폭주운전과 같은 불법행위 영상이 SNS에 마치 과시하듯이 게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목을 끈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거리의 무법자라고 하면 전동 킥보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소속사가 애초에 전동 스쿠터를 킥보드라고 했더라고요. 예, 관련되어서 참 중요한 이슈된 만한 뉴스가 나왔죠.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슈가, 유명 방탄소년단의 그룹인 거죠. 멤버인 거죠. 그 슈가가 지난 6일 밤 11시쯤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걸로 추정이 되죠. 실제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더니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슈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그리고 슈가의 소속사인 빅히트 측도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보게 되면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를 탄 채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게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빅히트 뮤직은 처음에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인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슈가가 타고 있던 건 안장이 달려있는 모델로 전동 킥보드는 아니었다. 안장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전동 스쿠터에 더 가까운 형태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네티즌들은 아티스트와 소속사가 함께 사안을 축소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빅히트는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여러 가지 좀 혼동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발표했던 것일 뿐이다 라고 해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무엇이 킥보드고 스쿠터인지 사실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헷갈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전동기를 킥보드로 보아야 하는지 스쿠터로 보아야 하는지가 상당히 구별이 어렵게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전동기 수리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도 사용자가 전동 킥보드를 개조해서는 스쿠터처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일부 사용자들은 심지어 최대 속력 제한까지 풀고 타고 다니는 일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 개조가 빈번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안장이 있냐 없냐 이것에 따라서 킥보드이냐 아니면 스쿠터이냐를 구별을 하고 있는데 안장이 있으면 스쿠터인 거죠? 그렇죠. 안장이 있으면 스쿠터로 보게 되는 거고 안장이 없으면 킥보드로 보게 되는 건데 이조차도 해외 매장,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별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기 수리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에 따르면 락 해제를 하는 입장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속 제한이 굉장히 낮은데 오히려 킥보드를 속력 제한을 풀고는 70-80km까지 몰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반 시민들은 전동 스쿠터인지 전동 킥보드인지 구별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기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는 우격다짐으로 스쿠터로 고쳐주세요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실제 이 불법 개조의 위험성이 어느 한계치에 오른 게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이 따릉이와 전동 킥보드 그리고 스쿠터가 난폭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하면 2인 이상이 나란히 폭주하는 공동위험 행위와 혹은 난폭 운전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 장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자전거도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급정거나
주차나 급차로 변경 등을 한 경우에 일반 교통방해죄나 보복운전죄에 해당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난폭운전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현실인데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수협박죄군요.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보행자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인도를 통행한 경우에는 보복운전의 일종이다. 다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상황인 거죠. 다만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도 침범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이것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코 면책될 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의율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전동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관련 문제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따릉이와 킥보드 폭주족들의 질주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따포견 사건에 대해서 10대, 20대의 폭주족 문제, 일탈 문제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마냥 10대, 20대 일탈로만 보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일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나 에너지를 분출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이동수단을 집단행동처럼 하는 거 아니겠냐. 이것이 왜 문제고 또 얼만큼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미국 경찰인 경우에는 야간에 일부러 청소년들이 10대, 20대 가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도록 야간 길거리 농구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된다. 이런 것처럼 10대, 20대가 스트레스를 분출할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아울러 단속에 대한 어려움도 좀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좁은 골목길을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위험하게 다니다 보면 경찰들이 단속하는 것도 좀 어렵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단속 과정에서 보행자나 운전자마저 다칠 위험이 있다 보니 단속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도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전동 킥보드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는 있지만 사실 면허가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경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반드시 한 명만 타야 한다는 기준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로 확인해 보시죠. 한 번 2만 원. 대체 어떤 발언일까요?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약 2만 원의 현금을 요구한 아내가 결국 이혼당한 사연이 화제입니다. 도대체 아내가 왜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한 걸까요? 예.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홍콩의 이야기입니다. 네. 홍콩에서는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약 2만 원의 현금을 요구한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내는 결국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다라고 했는데요. 아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너무 뚱뚱하다. 그래서 성관계를 할 때마다 힘이 든다. 그래서 돈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았더니 남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2017년도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성관계를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에 제한을 두었는데 2019년부터는 완전히 성관계를 거부했고요. 이후에는 심지어 대화를 할 때에도 돈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성관계를 거부한 사유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홍콩의 가정법원은 이 아내에 대해서 이혼 사유가 있다,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다라고 봐서 결국 이혼 판결을 내리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연 같은 경우 홍콩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면 역시나 이혼 사유가 될까요? 예,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부부간에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거의 의무 중에 성관계를 할 의무를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혼 판결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한 측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이 불완전한 이유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건 역시 혼인의 파탄 사유,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다라고 봐서 이혼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한 한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면 결국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맞다라고 봐서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주실까요? 예, 앞서 1부에서도 이혼 이야기가 자주 나왔었는데요. 2부에서 이혼 이야기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 사유를 크게 6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죠.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외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잘 아실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일부러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장기간 집을 나간다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등의 이유인 거죠. 또한 세 번째는 배우자 그리고 그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굉장히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차별 대우나 아니면 폭언 등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 거죠. 4호는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친정 어머니, 아버님이 배우자로부터,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모님이 아내로부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드물기는 하지만 5호 사유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하지 아니한 때, 즉 배우자가 집을 나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수십 년이 되었다. 5호에 해당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위 5가지에 포섭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실무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1호, 3호, 6호에 해당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6가지는 모두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 한 가지 사유만 있더라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혼 상담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께 조언해 주신다면요? 현실적인 조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6가지 이혼 사유 외에 요즘에 MZ세대는 이혼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적 관념이 맞지 않다. 많이 다투고 있어 성격이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무를 담당해 보면은 경제관의 차이나 성격 차이가 있어서 안 맞다. 서로 대화가 잘 안 된다. 이 정도로는 이혼이 아직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로 보여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외도나 혹은 장기 부재 등등의 혹은 폭언, 폭행 등이 있다라고 하면 이혼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나라 가정법원이 MZ세대의 이혼 사유와는 좀 걸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점에 따른다면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부각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뉴스픽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넥슨 집게손 신상털이 다시 수사한다입니다. 넥슨의 게임 홍보 영상에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된 애니메이터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한 누리꾼들이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불송치 결정 이틀 만에 번복 후 재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경찰의 태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일부 누리꾼들은 스튜디오 뿌리가 넥슨에 납품했던 홍보 영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홍보 영상에는 집게손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아마 뭐 이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집게손이라는 건 남성 혐오 표현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남성의 성기에 대해서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과연 누가 이것을 그렸냐, 만들었냐에 대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스튜디오 뿌리의 직원 A씨를 지목했습니다. 이 직원 A씨가 집게손 콘티를 그린 인물이 맞다. 라고 해서 이때부터 온라인상에는 이 직원에 대하여 신상 정보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지목된 이 A씨에 대해서 인신공격 등 무차별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 해당 콘티를 그린 인물은 A씨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4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여성이 그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남성 애니메이터가 맞습니다. 그린 거였군요. 그렇게 된 거죠. 이 점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굉장히 많은 글들을 올렸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결국 고소가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고소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통지서가 나왔는데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소된 죄명, 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등 모욕 등등으로 고소가 됐는데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상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이런 거죠. 더 조사를 해볼 필요 없이, 즉 피의자를 입건하여서 불러볼 필요도 없이 수사를 중단하겠다. 혐의가 너무 없음이 명백하다라는 취지인 건데 각하도 충격적이었는데 수사 결과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피의자들의 글은 이 고소인 등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사실적 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고소인은 실제로 이전에 페미니스트들을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피의자들, 즉 글을 적시한 네티즌들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그러한 비판 글을 올린 것은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라고 논리적 귀결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과정에서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아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커녕 피의자들이 누군지 특정하는 입건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각하를 내려버린 것이죠. 근데 엄연히 신상이 공개가 되고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불송치 각하 결정을 내렸던 서초경찰서 측은 당일에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에. 결과적으로 경찰은 당일에 재수사를 결정한 점에 대해서 일부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 결정한 것은 미흡하였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검찰이 사건을 검토 중인 관계로 경찰이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검찰에 요청하겠다, 전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경찰이 당일날에 각하 결정을 내린 당일날에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해서 재수사를 결정한 것도 이례적이고 어느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기록하는 도중에 경찰이 스스로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겠다라고 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어느 사건과 비견할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경찰은 피해자 측에 누리꾼들을 불송치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고소인을 대리한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정확해 법정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모욕과 명예훼손을 구분해 쓰지 않은 점,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예 적시조차 되어 있지 않은 점 등등 통매음 혐의는 인정되나 트위터 등등의 공조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요. 죄가 안 된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죄가 되지 아니한지라도 명시했으면 법정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좋았을 텐데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적시한 문제가 되는 건지 해당 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에 대해 정확히 적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일비재한 상황이죠. 거의 뭐 6줄, 7줄까지 가면 다행이죠. 한두 줄 정도에 불과한 정도인데 과연 무엇이 안 된다는 건지 고소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고 어느 부분 죄가 될 수도 있는데 미비하다는 건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제가 체감하기로는 더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가는 조목조목 반박당하고 조목조목 이의 신청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 오히려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모호한 표현으로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많지 않나 싶고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불송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은 아주 관례로 보입니다. 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지자 국민신문고나 경찰 민원 포털을 통해 수사기관이 인권 침해를 묵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폭주하기도 했습니다. 민원 키워드 상위권을 해당 사건이 독차지했다고 하는데 이 경찰이 밝혔던 논리적 귀결이라는 표현 상당히 특이하다고 짚어주셨는데 민원 키워드 상위권을 차지했다고요? 예, 논리적 귀결 표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소인이 과거에 적시한 글을 봤더니 페미니스트들이 쓰는 듯한 글의 표현이 있었다.
그렇다면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단 것이 그런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글을 받아도 마땅하다. 피해자 측에 어찌 보면 먼저 원인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 논리적 귀결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네네. 이 점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집단으로 반발했습니다. 과연 성차별 수사를 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러한 성차별 수사를 즉각 시정하라라는 내용의 집단 민원이 쏟아졌죠. 평소에는 경찰청에 하루에 한 1000건 정도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초경찰서가 이러한 결과를 내기 전날에 2500건, 당일날에 1300건 해서 이틀을 합치면은 2배가 넘는 내용의 민원이 경찰청에 집단으로 접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A씨가 과거에 페미니스트들을 동조하는 듯한 글을 게시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집게손 동작을 기업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이 현재 풍토라고 합니다. 이런 풍토조차도 생소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굉장히 뭐랄까 이게 성차별적인 수사가 그러니까 논점이 전제가 되어 있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서초경찰서는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서초경찰서가 성차별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수사기관의 직무유기 아니냐라는 집단 민원이 제기가 된 것이고요. 이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이 키워드가 이런 것입니다. 성차별, 2차 가해, 그리고 뭐 집게손, 심지어 논리적 귀결이라는 굉장히 우스운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한 민원이 제기된 것이죠. 네, 경찰이 부실 수사를 인정한 건 다행이지만 당장의 여론을 의식한 형식적 조처로 끝나서는 안 될 텐데요.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점들을 집중해야 할지 재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근데 또 전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면, 민원이 제기되면 많이 반발하는 거면은 이렇게 즉각 당일날 불송치 결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시끄럽지 않지만 누군가 인권을 심히 침해하는 사건은 조용히 묻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이는데요. 네네. 경찰분들이 불송치 결정을 그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을 쓰는 데는 겁이 나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조목조목 따져 들어가는 이의 신청을 그리 원치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 본인 말고는, 담당 수사관 말고는. 그러다 보니 기록을 보지 못하고 상대가 뭐라고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속 여건을 답습하는 내용 정도의 불송치 결정을 보고 나면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혹은 보완수사 받는 것을 겁을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요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니까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례적으로 당일날 번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한 시끄럽다 하더라도 논리가 맞지 않는다 하면 정확히 논리 그 근거를 대면서 내 논리로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염려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숨진 30대 짙어진 청년 고독사입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예, 상황은 좀 이렇다고 합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혼자 살던 30대 여성이 숨진 지 한참만, 한 일주 지났다고 하죠. 그로부터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라고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었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이상하게 지하방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더니 부검 결과 이미 시신이 상당히 부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고요. 그 시신에 대해서 부검을 해봤더니 병변은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혼자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사에 대해서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 청년 고독사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부패도 상당히 진행이 됐고 여성의 주변에는 빈 막걸리병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 여성 숨을 거둔 지 일주일 정도 후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홀로 이렇게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예, 사망한 이 김씨 여성은 서울에 올라와 홀로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경찰은 김씨가 아르바이트도 했고 또 주변과 왕래도 있었다는 점 때문에 청년 고독사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뭐 청년
고독사라는 것이 주변과 왕래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망한 지 1주가 지나서야 발견됐다라는 점에 좀 착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점 본다면 이것을 고독사가 아니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주 정도라고 하면 또 상당 기간 동안 어려움 때문에 아사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요. 또 평소에 술을 좀 많이 마셨다라고 하죠. 이런 점 때문에 고독사가 아니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은 여성이 아르바이트도 했고 또 주변과 왕래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청년 고독사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보기에는 일주일 동안이나 여성을 찾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고독사 예방법은 고독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간이 흐른 후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로 정의하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다세대 주택 등지에서 무직 상태로 운둔하는 20, 30대의 상당수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고독사에 거리를 두었습니다만은 저의 생각으로는 일단 숨진 지 1주 만에 발견되었던 점, 그리고 숨지기 전에 생활 양태를 봤을 때 뭐 술을 많이 마시고 제대로 또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 봤을 때에는 이것이야말로 고독사의 한 단면이 아닌가, 앞으로도 이런 일은 더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은둔하는 청년 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젊은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전까지는 노년층의 고독사만 주목받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을 위해서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주로 고령층의 문제로 여겼던 고독사가 20, 3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부산에서도 고독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었고요. 백골 상태로 발견됐었죠. 그리고 서울 관악구에서도 30대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기초생활수급자였죠. 이런 점 감안한다면 이제는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증가하는 1인 가구와 고독사 현황에 대해서 대응 방법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사람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연계체제를 빨리 마련해서 이처럼 고령층 아니라 20, 30대도 고독하게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직면해야 되고 대응 방안 마련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정말 1인 가구의 경우 외부와 단절된 채 소외돼서 외로운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을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픽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재판행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6일 만인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 혐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검찰은 모두 553차례에 걸쳐서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이고요. 그리고 김 위원장을 포함해서 시세 조정에 관여했던 임원 6명과 법인 3개까지 합쳐서 모두를 법정에 기소하였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장, 지금은 경영쇄신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죠. 이 김범수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의 혐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총 2,400억 원을 들여서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하이브가 당시 공개 매수가로 내세웠던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모두 553차례에 걸쳐서 시세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세 조정의 배경은 당시 2022년에 부채만 1조 5천억 원에 달했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경영난을 겪자 당시 알려진 바로는 SM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현금 보유량이 풍부했다라고 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SM을 인수함으로써 자금 인수의 흐름을 개선하려고 노렸고, 이러한 목적을 가진 상황에서 김범수 위원장을 정점에 둔 여러 명이, 그리고 여러 개의 법인이 함께 2,4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이 공개 매수가, 즉 하이브가 공개 매수가로 이야기했던 그 금액보다 높게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정 행위를 했다라는 법분이었던 거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의 혐의로 김범수 위원장은 기소가 된 것입니다.
네, 주가 조정은 정말 엄하게 처벌하는 영역 중 하나잖아요. 이 검찰은 왜 카카오가 불법적으로 SM엔터의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예, 검찰은 이번 사건을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수 위원장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실행된 시세조정 범행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검찰은 A4 용지 11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보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범수 창업자의 지시 아래 지난해 2월 16일부터 28일 사이에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시세 조정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400억 원을 동원해서 553차례에 걸쳐서 장내 매수 방식을 이용했는데요. SM의 주가를 하이브가 공개 매수가로 공시했던 금액보다 계속 올려서 끌어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주당 9만 1,000원에 인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관련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십시오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죠. 그러자 이 상황에서 불법적인 시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김범수 창업자를 필두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거나 방해할 목적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입을 맞춘 정황도 보이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메신저 대화방을 집단적으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의 현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시세 조정에 가담한 혐의로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도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또 전 카카오 엔터 대표인 김성수, 그리고 배재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인 배 대표, 그리고 원아시아 파트너스 모기지 사모펀드인 거죠. 지모 대표까지 총 6명까지 기소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이브의 SM이 인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세 조정을 한 거잖아요. 자, 이 김 위원장 등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176조 3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자본시장법 176조 제3항이 적용이 됐는데요.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적범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이 카카오 그룹이 고가 매수나 물량 소진, 종가 관여 주문 등 대표적인 시세 조정성 주문으로 시세를 떠받치면서 상승세를 유지시켜서 시세를 고정했다라고 기소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에 의하면은 인수합병, 경영권 방어 목적 등이라 하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시세에 과도한 영향을 미쳤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인다라고 봤고요. 실제로도 그러하고요. 이러한 점 때문에 이들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고, 이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했던 것이죠. 네,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세 조종이 과도한 경우에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것이군요. 자, 카카오 측은 현재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텐데 여기서의 쟁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을 좀 짚어주시고 앞으로의 흐름까지 한번 예상해 주시죠. 예, SM엔터의 시세 조정 의혹을 받는 김범수 위원장의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측이 거의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혐의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 사실을 더 추가했고요. 아울러 범행 시기와 횟수 등도 보강을 한 상황입니다.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판례에 설씨가 있냐 하면 기업의 M&A 혹은 경영권 방어 상황에 대해서 전례된 판례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판례를 만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1심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기간은 6개월 제한이 있는데 이 재판은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내에 어떠한 판결이 선고될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배 대표에 대한 재판은 구속기간 6개월 만료되기 전에 미리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석방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장기간으로 걸쳐진 혐의, 특히 목적이 있었느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판결이 내려진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까요? 어떤 벌금형이 내려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 선례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2,400억 원이 투자되었던 부분이고 네. 이들의 시세 조정 혐의가 인정된다면 결과적으로 하이브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점 때문에 글쎄요 가벼운 형은 결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김범수 위원장의 처벌만으로 끝날 문제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김범수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지분을 다 배포했고 또 기업의 직원들에게까지 주식을 다 배분할 정도로 선량한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이번 건을 계기로 기업의 정점에서 일사불란하게 시세 조정을 지휘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면 앞으로 도의적으로도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점 때문에 법적인 책임도 중하게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